음력 8월 한가위, 보름달 아래 곱게 단장한 부녀자들이 수십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원형으로 늘어서 손을 잡고 하나의 흐름을 이루면 모두 함께 강강술래를 외친다. 백제의 옛 땅인 마한에 존재한 원무가 강강술래로 이어졌다. 이 춤이 3,000km 떨어진 이국 땅 중국에서 행해지고 있다. 원형으로 늘어선 남녀가 손을 잡고 리듬에 맞춰 흐름을 이룬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한국과 중국에 나타나는 같은 유형의 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에는 닮은 꼴이 참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생김새부터 크게는 국가 간의 문화와 역사에서 그 닮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냥 보기에도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닮은 꼴을 찾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는 모습에서 또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서로의 비슷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은 비록 행정구역상 시와 도의 경계로 이렇듯 나눠져 있지만 지역 간에 나타나는 비슷한 문화유산과 전통은 그 지역들이 동일시대의 역사의 길을 걸어왔음을 말해줍니다. 이 중 전라북도 이곳 전주. 이곳은 백제 왕도이자 조선 왕조의 발상지로 뿌리 깊은 역사를 간직한 예향의 도시입니다. 더 이상 전주가 우리 역사와 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주가 또 다른 곳에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놀랍게도 그 전주가 바로 여기 광활한 대륙 중국 땅에 있습니다. 분명 우리와 똑같은 지명의 전주입니다. 여기쯤이 될 것 같네요. 중국 계림시 동북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온전할전, 고을주, 지명의 한자까지도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땅의 이름은 아예 호남 전주로 불렸다는 사실이죠. 우연일까요? 여기에는 왠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지역의 관계를 새롭게 규명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전라북도 전주와 중국의 전주가 정말 관련이 있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어떤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먼저 중국 땅에서 전주를 만나봅니다. 중국 전주가 위치한 곳은 광서장족자치구 계림시다. 분명 우리의 전라북도와 지명의 한자까지 동일한 전주다. 중국 전주는 옛부터 묘족과 요족 등의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광서장족자치구의 최북단 도시다. 이국 땅이지만 결코 낯설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은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전주라는 지명이 있기 때문이다. 왜 중국 땅에 전주라는 지명이 있는 것일까? 중국의 전주 역시 장대한 역사를 간직한 고도다. 풍부한 토지와 자원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인구 78만의 도시다. 또한 교통의 요충지로 강을 끼고 있는 해상교통의 요지다. 그래서 한때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끊이지 않던 곳이기도 하다. 이런 전주가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다. 오늘의 전주가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 결실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왔다. 그 결과 오늘의 전주를 있게 했다. 이곳에도 전주고등학교가 있다.
전주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유서 깊은 학교다. 학교 안의 모습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我们泉州高中是建于1919年，到现在已经走过了83年历史了。学校发展到现在，已建成了规模大约是125的校园。 전라북도 전주와 중국 전주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먼저 전라북도 옛 전주의 이름이었던 완산을 중국 전주에서 찾았다. 중국 전주의 완산은 세 강의 물줄기가 한데 모이는 합강 주변에 솟아있다.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받는 곳으로 정상에서는 완산을 명소로 만들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전라북도 전주의 완산은 완전한 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중국 완산의 지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这条河是全球第3江口，三条河汇合的，叫做湘江。这个山呢，叫做万山，就是历史以来就叫做万山。这是山呢，这个3个山呢，是一个万级的山，所以叫做万山。 도심의 서쪽에 솟아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산. 그 완전한 땅인 완산이 전북과 중국에 나란히 존재하고 있다. 서쪽에 완산이 있다면 동쪽에 성스러운 기린산의 기린봉이 있다. 기린봉 역시 두 나라에 함께 나타난 동일 지명으로 중국 전주의 기린봉은 한때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신령스런 산으로 전해진다. 그 정상에 진상탑이 서 있다. 진상탑은 한때 천문 관측은 물론 마을 수호까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했던 곳이다. 根据县志的记载，这个日灵山呢，距晋东1里左右，据现在情况的分析呢，距1里左右只有岳王当这个山，岳王这个小山。 높은 구름과 하늘이 펼쳐지고 아래로는 새로운 세상과 마주한다. 탑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1778년부터라고 한다. 진상탑의 높이는 30m, 총 7층이다. 아치형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서니 또 다른 세상이 있다. 매 층마다 8개의 아치형 문이 밖으로 나 있고 강줄기와 도시가 그 앞으로 펼쳐진다. 사람들은 이 문을 통해 무엇을 보려 했던 것일까? 진상탑 맨 꼭대기 정상부에 오르니 주로 사찰탑에서 볼 수 있는 팔각 형태를 두르고 있다. 팔각은 불교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부처의 완전 세계를 이미지화한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기린봉은 이렇게 도심 동쪽에서 완산과 전주의 도심을 지켜보고 있다. 이것마저 우리와 흡사하다.
전주에서 기린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하나의 풍수 지리적인 사령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기린봉은 전주 사람들이 주말이면 가장 많이 찾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린봉에 올라가서 바라보면은 전주 시내가 한눈에 들여다보이고, 그래서 전주 사람들은 기린봉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는데 이러한 전통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린봉과 전주의 성왕신 사이에는 기린봉 아래에 있는 그 성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왕사에는 전주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위치하고 있고, 그 수호신을 전주 사람들은 항상 제사를 봉행하고, 봉양한 뒤에는 또 기린봉에 올라가서 항상 자기 마음의 소원을 빌어보는 이런 관행이 전주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 전주와 전라북도 전주 사이에서는 지명뿐 아니라 그 의미의 유사성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확인된 지명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기린봉, 완산, 태평, 안덕, 고산, 화산. 이렇게 지금까지 확인된 눈에 띄는 지명들이 이 정도라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아주 작은 단위의 마을에서도 같은 지명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두 곳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지명의 유사성을 통해서 두 지역의 또 다른 연관성을 찾았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전라북도 전주 팔경입니다. 전주 팔경은 기린봉에서부터 남고사까지 전주 일원의 8가지 명소들에 펼쳐진 각각의 경관을 묘사해 놨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기린 토월, 한벽 청연, 동포 귀범, 위봉 폭포, 덕진 채형, 다가사후, 비비 나간, 남고 모종. 그중에서도 한벽 청연은 전주천면 한벽리에서 내려다 보이는 안개와 그윽한 풍경을 얘기했고, 덕진 채형은 덕진 호반 연꽃밭에서 연꽃을 따는 풍경을, 그리고 남구 모종은 남고산 남고사에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를 말합니다. 이런 전주 팔경이 언제 생겼는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옛부터 전주를 대표하는 명승 경관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 전주에도 팔경이 있습니다. 단순히 8가지 경관이라는 점도 같지만 경관을 묘사하는 방식과 대상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달이 좋군요. 산과 조화를 이루는 달의 풍경을 노래한 기린 토월과 중국 류산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달의 풍경을 노래한 류산 초널이 그렸고, 장대한 폭포수의 비경을 얘기한 위봉폭포, 중국의 용암폭포에서 떨어지는 장대한 폭포수 비경을 얘기한 용암비폭 등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명의 공통점만으로 두 지역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중국 전주를 전라북도 전주와 이름이 같은 도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말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분명 등 옆인 아이는 엄마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빠 역시 아빠라 부릅니다. 이것은 언어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적 연관성으로 봐지는데요. 이 문화의 연관성은 바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그 안에 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죠. 과연 무엇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곳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주에 있는 동산향. 중국의 다양한 소수민족 중 요족이 모여 사는 작은 농촌이다. 애잔하면서도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 같은 마을 모습이 우리의 옛 시골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빗물에 야채를 씻어내는 모습은 물이 귀한 동산향에서 비 오는 날이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동산향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 생활의 옛 흔적들을 찾아낸다. 곡식을 갈아 가루를 만들 때 쓰던 우리의 맷돌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특히 맷돌 아래에 홈이 파져 있는 모양은 전라도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양식이다. 就没了，那个过去老人家就有了，或者我们去了都有啊。我们也这边也到这个年轻也没个，大概7、80啊。 할머니는 맷돌을 돌리고 그 옆에서 할아버지는 방아를 찢는다. 흔히 디딜 방아라고 부르는 이 기구는 외다리 방아다. 디딜 방아는 지역마다 그 형태가 조금씩 달리 나타나는데 한 사람이 찢는 외다리 방아와 두 사람이 찢는 양다리 방아가 있다. 놀라운 것은 이곳에 나타나는 외다리 방아는 전라도 일대에만 있는 독특한 양식이라는 점이다. 我大家就是那往下就长的，往菜呀，往什么都是做原料的，做香料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는 맷돌과 주로 고추를 빻는다는 외다리 방아. 모두 전라도 일대에서 전승되는 독특한 양식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머나먼 이국당, 중국에서 한반도와 동일한 물건을 발견했다. 과연 우연일까? 过年来好嘞。 계속해서 흔적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놀랍게도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연자방어를 동산향 한가운데서 발견했다. 연자방아는 한꺼번에 많은 곡식을 찢거나 빻을 때 말과 소의 힘을 이용하던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농기구들이 개인 도구라면 연자방아는 한마디로 집단 도구가 된다. 연자방아의 출현은 초기 맷돌을 그 시작으로 본다. 윗돌이 점점 커지면서 연자방아 형태로 바뀌었고 규모가 커지면서 집단적으로 설치가 되기 시작했다. 중국 전주에서는 이렇게 지명뿐 아니라 우리 농경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생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양식의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전라북도 전주와 중국 전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인 연관성을 시사해준다. 초가는 우리네 조상의 가장 서민적인 삶을 담고 있다. 그 정서를 이국당 중국에서 만났다. 농경 생활이 주를 이루던 시절, 추수가 끝난 후 이영을 엮어 얻는 것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었다. 이영을 엮는 방법에서부터 지붕에 올리기까지 우리와 유사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중국 땅에서도 그 모습이 차츰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전주에서 찾은 것은 우리와 동일한 생활 양식뿐만이 아니다. 민속 신앙에서도 우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我们这层层都有这个杠头，杠头上面还有个鸟，还有祭拜灶王爷的习惯，这都是为了求平安的祭拜地方。 중국 전주 사람들의 삶은 곧 우리 생활사의 한 부분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하다. 식생활 역시 마찬가지다. 소금에 절여 김치를 담그고 속에 넣어두어서 장기간 먹을 수 있도록 보관한다. 김치는 우리 발효 음식을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의 산물이며
오랫동안 우리 입맛을 지배해왔다. 고추에 버무린 채소, 간장을 넣어 만든 장아찌. 이런 발효 음식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난 것은 우리의 삼국시대였다. 소금에 절인 김치가 처음 만들어졌고 채소에 소금과 식초 또는 간장을 넣어서 만든 장아찌가 등장했다. 식생활만큼 지역과 환경, 풍토, 기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해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까? 요종마을의 축제날이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악과 춤. 마을 사람들이 전통춤으로 한바탕 판을 벌였다. 단순해 보이는 동작 안에 담겨진 절제된 표현을 느낄 수 있다. 이 춤은 요족의 혼례무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주로 결혼식의 축하용으로 행해지는 춤이지만 특별한 날에는 춤을 빌어 남녀를 연결해주는 중매자를 대신하기도 한다. 요족의 전통춤은 즉석 연주곡에 장단을 맞추는데 그때 사용하는 악기가 우리의 전통 악기와 비슷하다. 소리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다. 또 다른 형태의 춤이 시작됐다. 둥근 원을 그려서 서로의 손을 잡고 박자에 맞춰 돌면서 춤을 춘다. 동작이 우리의 강강술래와 비슷하다.舞啊，就是东山我们瑶族乡的，就是传统的一种舞蹈，也是正月15的时候，男女对歌，还有3月3对歌对好了以后，就是男女自由恋爱，能自由恋爱成功以后，他们就是能举行婚礼了。大家就是乡亲们啊，都是来闹洞房就举行这个婚礼舞。 이 춤은 중국의 역사책 삼국지 위지 동의전 마한편에 기록된 우리의 원무와 흡사하다. 5월달에 파종이 끝나면 신에게 제사 지내는데 무리가 모여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노래하며 춤추고 술을 마신다. 그 춤은 수십인이 함께 열을 맞춰 추는데 땅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손과 발이 그에 따라 함께 움직였다. 여기서는 춤의 형식과 내용을 자세히 풀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요족의 전통춤은 대규모의 춤이라는 점과 형식의 유사성에서 강강술래의 시원으로 알려진 마한시대 원무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한 가지씩 새로이 확인될 때마다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흔적만 남아있는 그들의 생활사에서 우리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 마을에 세웠다는 긴 장대는 바로 우리네 솥대 신앙을 얘기하는 듯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솥대는 나무 장대나 돌 기둥에 새를 앉힌 것으로 마을 단위에서 모셔지는 신앙 대상물인데요. 우리 땅에서 길러진 토착 문화 가운데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간직한 전통으로 민속 신앙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중국 전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계림박물관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그 지역 솥대 원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솥대는 중국 묘족들이 특별한 날에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며 마을에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네 솥대 역시 지역마다 그 모양과 이름을 조금씩 달리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긴 나무 장대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아있는 모습 영락없이 우리네 솥대를 닮아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장대를 지탱하고 있는 받침대에는 여러 가지 문양들이 새겨져 있군요.
그 위에 세운 장대는 하늘과 땅을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데 이곳 나무 장대는 밑부분에는 생황이라는 악기들이 둘러져 있고 그 위로 용트림이 되어 있습니다. 용트림 역시 우리 민속신앙에 나타나는 형태로 용이 하늘로 잘 올라가야 비가 순조롭다는 생각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장대 윗부분의 새는 하늘과 땅을 왕래하는 매개자가 됩니다. 이 솥대 매개자로 수탉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솥대 주변에는 화려하게 치장을 한 사람들이 둘러서 있네요. 자세히 보니 악기를 들고 있습니다. 악기는 물론 그들의 몸에 치장되어 있는 새와 물고기 문양이 매우 이채롭습니다. 수탉과 장대를 감싼 용, 그리고 악기로 이루어진 이 솥대는 민간 신앙을 뛰어넘는 고대사의 또 다른 의미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민속 문화는 한정된 특수계층의 문화와는 달리 서민이나 평민계층까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내려온 문화 현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민속 문화는 대부분 토속적이면서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거기다 또 성스러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중국의 전주에서 만난 민속 문화 역시 우리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민간 신앙이 같은 맥락이라면 혹시 고대 신앙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엔 고대 신앙에 주목을 했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에서 출발합니다. 전라북도 모악산 남쪽 자락, 그 품에 유서 깊은 사찰 금산사가 있다. 금산사는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고대 신앙지이자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근본 도량이다. 미륵신앙은 삼국시대 말기 백제에서 크게 일어나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미래의 부처를 염원함으로써 민중들에게는 희망의 신앙으로 불렸다. 불교의 신앙 가운데 가장 민중적인 요소가 강한 호남 미륵신앙의 터전이 바로 이곳 금산사다. 금당 미륵전이 금산사를 상징한다. 3층 목조 건물로 각 층마다 다른 이름이 붙어있다. 미륵전, 용화지회, 대자보전. 그것은 모두 미륵불의 세계를 의미한다. 그 미륵불이 자애로운 표정으로 오늘 우리를 내려다본다. 이런 금산사는 전주의 대표적인 사찰인 것이다. 미륵불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지금까지도 미래의 희망으로 남아있다. 금산사는 저희가 앞에 미륵성지 금산사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륵부처님은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세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신데 이 세계를 악업이 가득한 세계라고 한다면 미륵부처님의 세계는 선업이 선한 일만이 가득한 그런 세계를 미륵의 그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취재팀은 중국 고지도에서 금산에 금산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곳 사람들에게조차도 잊혀진 금산사로 향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금산이 모습을 드러낸다. 완만하면서도 수려한 산세는 도량이 들어서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금산사 일대에 도착하니 사찰의 경계와 입구를 표시하는 석장승이 서 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볼 수 있는 형태로 금산사의 석장승인 듯하다. 여기부터가 금산사다. 주변으로 널찍한 터가 펼쳐 있는데 금산사가 소유했음직한 넓은 농장이다. 이곳이 바로 중국 전주 금산사다. 고지도에 나타난 지명에서만 이곳이 금산사임을 알려줄 뿐 어느 곳에도 금산사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먼저 크고 영향력이 있던 사찰에만 깔리는 입구 포장석에서 그 당시 금산사가 큰 사찰이었음을 알려준다. 과연 어떤 절이었을까? 이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본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엔 터만 남은 채 비석 하나가 유일하게 남아 금당터를 지키고 있다. 이 비석은 사원 전장 기록석이다. 전장 기록석이란 그 당시 시주 내용과 사찰의 재산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으로 사찰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가로 세로가 반듯한 금당터에는 비석과 함께 주초석들이 남아있다. 최근까지 금산사는 마을의 학교와 병원으로 사용됐다. 안팎으로 건물들이 새로 지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금산사를 생활터전의 일부로 사용해왔다. 그 과정에서 금산사는 많은 훼손이 가해졌다. 건물벽에 사용한 돌들은 다름 아닌 절의 비석들. 주변의 비석들을 쪼개 건물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특별히 어느 곳이라고 지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곳저곳에서 깨어진 비석 조각들이 보인다. 금산사의 귀중한 자료들이 건물 속에 파묻히면서 장대한 역사도 함께 그 안에 묻혀져 버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사용한 비석 조각들의 양만으로도 중국 전주 금산사에 서 있던 비석의 엄청난 양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귀중한 비문이 발견됐다. 금산사의 중건을 알리는 표양 공덕비로 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비석이다. 这个本文呢，是原来我在当老师的时候，在这个幼师当老师的，改行以后呢，当老师的就看见这个本文，写这个字呢，原来有经过经上说的了，在这个兵荒马乱的时候呢，把这个字就毁了，毁了以后呢，在当年的时候重新修建这个经上说。这个本文下面记载的呢，就是讲，就所有这个地啊、山墙高头有记载，就这个东西。但是这个本文到底哪帮刻的呢？啊，连我没有知不到了，没有这个，只是一时过去过来有这个东西。 叫的呀，我交接帮大忙。好了，你到时候你再放。交接了，你也不知道。 중국 금산사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취재팀은 남아있는 비석의 비문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비석과 비석 조각들을 가져다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 사용했다는 식탁이다. 윗부분의 비석은 이미 비문이 많이 닳아 없어진 상태여서 아래쪽에 있는 비석의 비문을 확인하기로 했다.你把俩都压，把字都压了吧你？啊，把字都压过一块。哦，你把的。 다행히 아래쪽 비석들의 비문은 아직 남아있어 판독이 가능했다. 그러나 특별한 내용은 찾지 못했다. 비석 위에 물을 뿌려 닦아내니 비문의 글자가 좀 전보다 선명하게 드러났다. 대개의 비석에는 금산사에 시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내역이 기록돼 있다. 그 기록들은 당시 금산사가 대규모의 사찰이었음을 말해준다. 돈 낸 얘기들이.
여기 세차를 좀 보여줘. 자, 시작봐. 드디어 비문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 금산사의 장대한 역사를 뒷받침해줄 문구를 발견한 것이다. 천재후지라는 말이 있어요. 1000년 뒤에 이거 얘기가 되네. 천재후지, 1000년 후에까지 연결될 것이다. 이 내용은 후당시대 이전에 금산사가 지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금산사 뒤편으로 2개의 부도탑이 남아있다. 모두 도굴이 됐고 훼손 자체가 심해서 누구의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던 중 한쪽에 있는 부도 뒤쪽에서 그와 관련된 비석이 발견됐다.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부도의 주인공은 바로 이곳 금산사 37대 주지였던 금산귀일 화상이다. 자, 여기 비문을 보면은 그 임재종종 제 37대 그 삼은 금산 그 고나륜노 화상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금산 총림이라고 해가지고 이 법문의 맥을 언급하는 그 사조들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30대부터 언급이 되면서 32대, 2대, 3대, 4대에서 7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금산사가 잠깐 언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적어도 100년 이상 또는 200년까지도 소급될 수 있는 그런 연원을 이 비문상에서 확인이 될 수 있고요. 좀 전에 다른 그 파괴된 비문에서 1000년 후까지도 연결될 거라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감안해 봤을 때 단지 금산사가 최근 새에 형성됐던 사찰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장구한 기간 동안 이 일대에서 중요한 어떤 그 한 임재종 중심의 어떤 정통 항맥의 그 사찰로서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로소 중국 금산사는 지금은 비록 폐찰이 된 절로 남아있지만 상당한 위엄과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임재종과 금산 총림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중국 전주 금산사는 전라북도 금산사의 신앙인 미륵신앙에서 나타나는 지형, 즉 금산, 용산, 사자도암이 유사한 형태를 이룬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라북도 전주와 중국의 전주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지명에서 출발한 두 지역의 전주는 삶의 방식과 형태로 이어졌고 민간 신앙과 고대 신앙까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나 지명들이 근래에 생긴 것이라면 단순히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전주라는 지명이 생긴 것도 또 흔적만 남아있는 민간 신앙이나 그들의 생활을 확인한 결과 너무 오래전의 일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연이 있는 듯합니다. 그 사연을 계속해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낯선 거리입니다. 이렇게 낯선 거리의 초행길이면 대개 주위 간판을 보면서 그 지역의 지명을 알 수 있는데요. 이곳은 아마 학교인 것 같습니다. 간판을 보니까 백제 초급 중학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예, 저쪽에도 또 간판이 보이는데 함께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재정소. 그 곁에도 백제란 단어가 보입니다. 백제향 위원회. 예, 이렇듯 백제라는 단어가 간판에서 많이 보이는 걸 보니까 이곳이 백제와 관련이 있는 곳인 모양입니다. 예, 이곳에 또 정류장 표시판이 보이는군요. 백제. 분명히 백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백제. 백제라. 그러고 보니 앞서서 우리가 확인한 지명과 신앙, 그 흔적까지도 우리의 백제의 문화와 연관이 있는 듯 싶습니다.
이것은 곧 이 지역이 백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 어떻게 이국 땅 중국에 백제 문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아직도 백제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이곳에서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의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서 장족자치구 남영시 백제향. 백제향은 아직도 백제라는 우리의 옛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이때 향이란 우리의 읍이나 미원과 같은 지역 단위의 명칭이다. 백제향은 여전히 중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궁벽한 시골 마을이다. 마을의 시장조차 한가롭다. 시장에 자리를 펴고 있는 이들이 바로 백제향 주민들이다. 이들은 장족이라 불리는 소수민족으로 백제향의 맥을 이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백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百集的历史呢，我证明它有1000年的道理的是在。古地图900年以上的那张古地图就有它的名，有百集两个字在上面。 중국 역사 지명 대사전에는 백제향을 백제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백제허, 광동성 흠연의 서북 방면 180리 위치한다. 동으로는 영산현과 경계를 접하고 있다. 허는 오래된 성을 말한다. 성이 무너지면 허라고 부르는데 백제허라고 불리는 지역엔 실제로 백제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백제향의 중심 마을은 백제허. 한자로 허는 유적지, 유허지를 뜻하는 것으로 그 뜻대로라면 마을 자체가 백제의 유적지가 되는 것이다. 1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이곳은 백제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지명은 물론 백제의 문화와 풍습이 면면이 살아있다. 특히 외다리 방안은 전라도 일대에서 전승되어 온 것으로 백제허 사람들은 백제 생활 문화의 흔적을 갖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대백제라고도 한다. 어떻게 백제의 문화가 멀리 이곳 중국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일까? 백제인들이 그때 그 삼국 가운데서 이 항해술이 가장 발달했던 나라고, 또 사실상 그 이 남해 지역에서 가장 이제 패권을 잡았던 그런 나라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럼 백제인들이 이 중국의 이제 이 황해를 지나서 중국의 남해 지역까지 진출했을 때 자기들이 식민지를 만들 수 있다는 그곳이, 예를 들어서 광주 이 동쪽 지역은 그때 이제 중국인들에서 많이 개발된 지역 아닙니까? 근데 이쪽은 아직도 그때까지만 상당히 미개발 지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국인들과 마찰도 없이, 또 어떤 의미에서 중국인들이 백제인들이 와서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별로 이제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볼 때 여기가 가장 적지가 아니었겠나. 그렇다면 중국 대륙 어딘가에 백제의 영토가 있어야 하는데 중국 정사인 송서가 그것과 관련된 기록을 전한다. 송서에서는 백제가 중국 대륙에 진평군 진평현을 두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송서에서 말하는 백제의 진평현은 어느 곳일까?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서 진평현을 찾았다. 진평현, 남조시대 송나라가 설치했다. 남제가 그것을 계승했는데 현재의 광서 지역이다. 이때 광서 지역은 백제향을 말한다.
백제는 중국이 여러 왕조가 흥망을 거듭하면서 혼란한 시기에 진평의 2개의 땅을 빼앗아 다스리면서 그곳에다 백제군을 설치했다. 백제의 영토로 알려진 진평군이 바로 지금의 백제향 일대가 된다. 이강, 주강, 용성강은 전주와 백제향을 잇고 있다. 광서, 장족 자치구에 해당하는 중국의 백제향과 전주는 물길로 이어져 있다. 이강과 주강이 만나 다시 용성강으로 흘러들어 두 도시의 왕래를 가능하게 한다. 백제향은 백제가 진출했던 흔적이 지명과 풍습, 문헌으로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전주는 전라북도 전주가 왕도였던 후백제와 유사한 점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백제향과 전주는 백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후백제가 붕괴된 3년 후인 939년 중국 전주는 그 이름을 갖기 시작한다.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5월과 후당 지역은 전북 전주가 왕도였던 후백제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과연 후백제의 왕도 전주에서 이렇게 먼 곳까지 집단적인 이동이 가능했을까? 전라북도 전주 지역에서 출항할 경우에 만경강과 금강 하구가 만나는 지역을 통과해서 황해 중부 횡단 항로 내지는 황해 남부 사단 항로로 생활할 경우에 오늘날의 양자강 하구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시 남경시를 거쳐서 쭉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은 무안을 거쳐서 역시 오늘날의 중국의 전주 지역까지는 물길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지역은 남선 북마라고 해서 먼 거리를 할지라도 배를 통해서는 쉽게 연결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백제는 해상교통을 이용한 국제 대륙 활동이 활발한 나라였다. 5월과 후당으로 사신을 보내 교류하면서 중국 땅에 후백제의 거점 지역을 마련하려고 했을 것이다. 후백제는 900년부터 5월에 몇 차례 사신을 보냈고 936년 후백제가 붕괴되는 해에도 후당에 사신을 파견한 기록이 남아있다. 후백제가 멸망한 후에 3년 후에 이제 그 이름을 전주라고 한 그런 이제 곳이 이제 있고, 또 거기에 보면 금산사라든가 혹은 기타 이제 그 완산이라든가 전주에서 옮겨온 이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데,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여기 광서에 있는 전주가 한국의 전주와 아주 그 깊은 연관이 있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는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확장하고 재구성되기 마련이다. 한반도라는 좁은 틀 안에 우리 역사를 스스로 가두지 않는다면 중국 대륙의 백제 진출의 모든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다. 중국 광서자치구의 전주와 백제향 주민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되풀이되는 풍습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 거대한 세계로 들어가는 연결의 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백제는 많은 평야를 차지하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물산을 토대로 일본, 중국과 교역함으로써 탄탄한 경제력을 쌓아 번영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많은 부분이 절대적인 사료가 부족하고 하나의 의혹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백제의 해외 진출 문제 역시 그 중에 하나였죠. 이곳 중국 전주는 동쪽과 서쪽으로 백길이 닿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교통의 발달로 그 비중이 작아지긴 했지만 한때 전주는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만 사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통중심의 요충지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중국 땅에 우리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전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우연도, 단순한 발견도 아닙니다. 중국에 거대한 백제 세력이 있었다는 증거는 물론 지금까지 미궁 속에 있던 백제의 중국 대륙 진출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단서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실증적인 자료들이 더 발굴돼야 하고 관련 유물을 찾아내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옛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움직이던 곳, 1000년이 넘는 거대한 역사를 품고 부활을 꿈꾸는 그 땅은 고대사의 미스테리를 푸는
키워드였습니다. 그 중심에 전주가 있습니다.